조선 후기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기이한 가뭄이 찾아왔다. 흉년은 아니었으나 묘한 병이 사람들을 휩쓸던 해였다. 들과 밭의 곡식은 그럭저럭 여물어 갔으나 사람들의 몸은 까닭 모르게 쉬이 상하고 쓰러져 갔다. 길어지는 기침, 쉬이 오르는 열, 좀처럼 아물지 않는 상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올해는 기운이 이상해. 약재 구하기도 어렵고 의원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더군. 그런 시절 고을 한쪽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상민 집안으로 논밭이 넉넉지도 가난에 허덕이지도 않는 그저 그런 살림이었다. 그 집에는 시어머니 한 분과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혼인한 지 다태가 넘도록 손주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집 며느리는 참으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름은 분이라 했다. 혼수도 변변찮고 친정 인연도 뚜렷하지 않은 채 시집 온 세댁. 게다가 다태가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니 집안에서도 마을에서도 그 존재감은 희미해져만 갔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으나 해가 갈수록 속이 타들어갔다. 이웃 며느리들은 벌써 아이를 둘씩 셋씩 낳는데 제 며느리의 배만 감감무소식이었으니 말이다. 분이야, 몸이 어디 불편한 게냐?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대체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냐? 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 대답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치도 없고 아이까지 낳지 못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남편인 만석은 성실한 사내였으나 아내의 상한 마음을 보듬을 줄은 몰랐다. 그저 묵묵히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는 것이 그의 세상 전부였다. 분이는 늘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시키면 고개만 끄덕이며 묵묵히 따랐고 집 안에서는 늘 한쪽 구석에 비켜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밤이면 홀로 눈물을 삼키고 아침이 오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부엌으로 향하는 날들이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날로 심해졌다. 저댁 며느리 벌써 다대가 넘었다지. 아이를 못 낳으면 시집살이가 오죽하겠나. 저리니 복이 없지. 분이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부엌에서 불을 지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도 모르게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봄을 앞두고 장이 섰다. 이 고을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씨앗장이 크게 열렸다.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책임질 곡식 씨앗을 고르러 나왔고 장돌뱅이들은 각지에서 모은 씨앗들을 펼쳐놓고 목청을 돋우었다. 좋은 조 씨앗이여! 작년에 이걸로 풍년 들었소! 매미 씨앗은 여기가 최고라오! 그날 분이도 장에 나왔다. 시어머니가 곡식을 사오라 시켰기 때문이었다. 곡식은 금세 샀지만 분이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장터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러다 한쪽 귀퉁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다른 씨앗들과 달리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한 무더기가 놓여 있었다. 장돌뱅이가 무심하게 말했다. 그건 먹을 것도 아니고 밭에 나면 뽑아야 할 풀씨앗이오. 북쪽 고을에서 가져왔는데 아무도 안 사가서 말이오. 분이가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하나요? 글쎄요. 한 줌에 한 푼이면 되겠소. 어차피 버릴 건데. 분이는 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씨앗을 샀다. 장돌뱅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씨앗을 싸주었다. 부인, 이게 뭔지는 아시오? 압니다.
분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웃들은 그런 분이를 보며 또다시 수군거렸다. 저댁 며느리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쓸데없는 풀씨앗이나 사다니. 분이는 그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씨앗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었다. 곡식은 샀느냐? 그 품에 든 것은 또 무엇이냐?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 풀 씨앗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곡식 살 돈으로 쓸데없는 풀 씨앗을 샀단 말이냐? 아닙니다, 어머님. 제 돈으로 샀습니다. 친정에서 올 때 마지막으로 가져왔던 비상금이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도 못 낳으면서 쓸데없는 짓만 하는구나. 그 풀 씨앗이 밥이 되나 옷이 되나? 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집 뒤편 아무도 쓰지 않는 묵정밭으로 향했다. 돌이 많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아 수년간 버려진 땅이었다. 분이는 호미를 들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놀랍도록 능숙했다. 해가 저물 무렵 분이는 좁쌀보다도 작은 씨앗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남편 만석이 다가왔다. 여보, 그게 대체 무슨 씨앗이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만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며칠 뒤 작은 싹이 올라왔다. 분이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주고 저녁이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한번 들렀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대체 뭐길래 저리 정성을 들이나. 쓸데없는 짓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 하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분이는 그 풀을 돌볼 때만큼은 달랐다. 평소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달이 지나 풀이 손바닥만큼 자라자 분이는 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코에 대어 보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름이 깊어갔지만 풀은 꽃도 열매도 맺지 않고 무릎 높이까지 자랐다. 시어머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저게 대체 무엇이냐.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무엇에 쓰려고 저리 키우느냐 말이다. 그때 분이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다. 조금만 더 두고 봐 주십시오.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쓸모?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네가 책임이라도 진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날선 말에 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풀은 쓸모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단호한 모습에 놀란 것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다. 남편 만석도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다. 하! 그래, 두고 보자. 가을까지 아무 쓸모가 없으면 내 손으로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날 밤 만석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그 풀이 정말 그리 중요한 것이오? 분이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린다니. 만석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눈 속의 진실함만은 믿을 수 있었다. 알았소.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소. 분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풀잎을 조금씩 따서 그늘에 말리기 시작했다.
이웃 안악이 지나가다 물었다. 분희 씨, 그걸 왜 말리는 거요? 쓸 데가 있어서요. 허, 아이도 못 낳더니 이제 제정신도 아닌가 보네. 가을이 와도 풀은 잎만 무성할 뿐이었다. 약속대로 밭으로 나온 시어머니를 분이가 눈물전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불덩이 같은 열이 올랐다. 의원은 고을까지 가야 하니 빨라도 내일 아침에나 올 터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그 소리를 들은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방에서 말린 약초를 한 움큼 쥐고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이것을 다려 먹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움성거렸다. 저건 분이 댁이 키우던 그 잡초 아니야? 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약초입니다. 열을 내리고 기침을 먹게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분이는 곧장 부엌으로 가 약초를 다렸다. 진한 갈색물이 우러나자 조심스럽게 식혀 아이에게 조금씩 먹였다. 그리고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새벽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의 열이 내리고 붉은 분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그 순간 분이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그녀를 아이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로 보는 이는 없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부터 분이의 집 앞에는 아픈 아이를 업은 부모, 기침하는 노인들이 줄을 섰다. 분이는 난처했지만 아픈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조금씩 약초를 나누어 주었다.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분이야, 내가 잘못 봤구나. 미안하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말했어도 나는 믿지 않았을 게다. 내가 너를 너무 몰라봤구나.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닷새쯤 지났을까 허름한 차림의 떠돌이 의원 하나가 분이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분이가 내민 말린 약초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벌벌 떨었다. 예, 이것이 정녕 백초근입니까? 백초근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소. 온갖 병을 고친다 하여 백하지 풀이라고도 불리는 예기에만 기록된 전설의 약초요. 100년 전쯤 씨가 말랐다고 들었는데 부인, 이것을 어찌 알아보셨소? 분이가 어릴 적 약초꾼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털어놓자 노의원은 깊이 절을 하며 말했다. 하늘이 낸 인연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것을 알 수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이 약초로 부디 많은 사람을 살리십시오. 이것은 하늘이 부인께 내린 복입니다. 노의원이 떠난 뒤 온 가족이 분이를 둘러싸고 앉았다. 시어머니는 중매쟁이에게 며느리가 약초꾼 밑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었었다고 고백했다. 부모 없이 떠돌이 늙은이 밑에서 자랐다고 했지. 하지만 그저 가난한 떠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할아버지가 그리 대단한 분이었을 줄이야. 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평생 백초근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찾지 못하시고 제게 언젠가 이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씨앗을 보았을 때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두려웠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제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네 속에 든 깊은 것을 보지 못했다. 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귀한 지식과 마음을 말이다. 그날 분이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다. 소문은 더 멀리 퍼져나갔고 며칠 뒤 고을의 큰 부자인 김대감 댁에서 사람이 왔다. 우리 대감께서 댁에 백촉은 전량을 사고 싶어 하십니다. 은자 5냥을 드리겠습니다. 은자 5냥. 10년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집안은 술렁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약초를 구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가난한 이웃들의 얼굴이 분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분이야, 약은 돈이 아니란다. 생명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사흘 뒤 분이는 김대감 댁 청지기에게 말했다. 전량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절반만 팔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웃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자 2냥 반을 받은 분이는 부자에게는 값을 받고 가난한 이에게는 약초를 거저 나누어 주었다. 만석은 아내를 도와 약초를 말리며 물었다. 여보, 힘들지 않소?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만석은 이제야 진짜 아내를 알게 된 것 같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분이는 받은 돈으로 밭을 조금 더 사서 백촉은 씨앗을 심었다. 작년보다 3배나 많은 양이었다. 그해 초겨울, 고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다. 의원들도 속수무책인 병에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자 온 마을 사람들이 분이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분이는 밤낮 없이 약초를 다리고 환자들을 돌봤다. 며칠째 잠도 못 자고 환자를 돌보던 어느 날 저녁, 분이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급히 불려온 의원은 분이의 맥을 짚어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과로한 탓도 있지만 부인께서 회임하셨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회임이라니, 정말이냐? 예, 3달쯤 되신 듯합니다.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분이 자신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얘야, 다태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지만 분이는 쉬지 않았다. 아직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열흘이 지나자 약초가 바닥을 드러냈다. 분이는 밭으로 달려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백촉은 잎이라도 따서 약을 다렸다. 다행히 약효는 있었고 보름이 지나자 역병은 완전히 물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 덕에 목숨을 건졌다며 그녀를 복덩이라 칭송했다. 가을이 들자 분이는 불러온 배를 안고 풍성하게 자란 백초근을 거두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너는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 왔지만 정작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지식과 마음씨를 말이다. 우리 집에 진짜 복이 되어줘서 고맙다, 분이야.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쌀과 옷감을 들고 와 분이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노인이 나서서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오해했소. 아이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라 수군거렸지. 하지만 우리는 틀렸소.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만석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였죠. 분이가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귀한 것은 처음부터 빛나지 않는다고, 잡초처럼 보이는 것도 말없는 사람도 그 안에 세상을 바꿀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정성으로 꽃을 피운다고 하셨지요.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서 봄, 분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씨앗처럼 작지만 강한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종원이라 지었다. 세월이 흘러 종원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마을은 온통 백초근을 키우는 백초마을이 되었다. 분이는 아들에게 약초를 가르치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누구보다 부자셨던 분이란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이지. 그것이 진짜 복이란다. 어느 가을날, 분이는 아들 종원이의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다. 장터 한 구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씨앗들 앞에서 분이가 아들에게 속삭았다. 종원아, 이것들을 보렴. 잡초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 안에는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단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한 알의 씨앗에서 들어올렸다. 버려진 씨앗에서 온 마을을 살릴 희망을 보았던 그날처럼 그녀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 씨앗은 아들에게로, 마을에게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로 뻗어나가는 복의 넝쿨이 되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터였다.